오늘은 환율에 숨겨진 의미를 좀 알아볼 거고,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돈이 돈처럼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좀 미쳐 돌아가고 있었고요. 돈은 어떤 국가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기가 막히게 잘 판단하고 그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하나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그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심해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50% 이상이 집중된 곳이 어디죠? 바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림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예요. 2013년 정도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하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돈풀기가 심해지면서 2022년 초중순까지 정말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이 경기도 지역 사람들이 쫙 몰리면서 이쪽이 더 크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돈풀기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만 급하게 오른 시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물가도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평평하던 기울기가 45도로 엄청나게 높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이런 식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물가도 무섭게 올랐던 이런 시기죠. 자, 그렇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런 자산 가격이 쫙 올라가면 웰스 이펙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부의 효과라는 건데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돈을 쓰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비싼 제품,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대출을 땡기는 소비를 잘합니다. 2021년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몇 달 만에 부동산이 1억이 올랐니, 2억이 올랐니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은행에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고 집을 산 거긴 하지만 이거 당장 팔면 몇 억이 순식간에 생긴다. 이게 몇 달 만에 1억이 오르는데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럼 그에 맞는 소비를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그 빌어먹을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당장 옛날 선비들 보면 쌀이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 판국의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글만 읽다가 굶어 죽고 그랬대요. 그게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다들 선비만 있는 건 아니죠. 노비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다들 선비라고 생각하죠. 다들 양반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대에는 이제 과시욕으로 넘어오죠.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이런 SNS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아직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벤츠 끌고 포르쉐 끌고 사진 찍고 자랑질하고 난리도 아니죠. 허건날 1박에 수십만원 하는 호캉스 갔다가 거기서 자랑하는 사진 찍고 해외여행 쉴 새 없이 다니고 엄청나게 비싼 거 찍어 바르고 비싼 것만 먹으러 다녀요. 사실 그런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차피 인스타 파리피플이고 아니면은 너도 내 강의 들으면 나처럼 성공 팔아서 부자 될 수 있다 하면서 강의료 받아서 벤츠 포르쉐 이런 거 렌트비 메꾸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쟤는 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모르는 어떤 돈 버는 비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있어빌리티에 빠져서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2020년 코로나 이후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잠깐 동안 우리 나라 전체를 미쳐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웰스 이펙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데 검은색 선이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액이에요. 그리고 녹색 선이 이제 부동산 외에 기타 소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쓰는 대출액입니다. 주택을 사느라고 대출 땡기고 영끌하고 그럴수록 여기 검은 선에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쭉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아직도 이전에 빌렸던 이런 담보대출 금액을 갚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담보대출액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녹색선 보시면 부동산 외에 자동차를 살 때 대출을 받거나 가전제품 또 가구 이 명품 같은 거 지를 때 그럴 때 늘어나는 이런 기타 대출액인데 2022년 초까지 같이 쭉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기타 대출액은 혼자 이렇게 떨어지죠?
부동산 가격이 2022년 초에 고점 찍고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웰스 이펙트를 고스란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요 초까지 대출을 풀로 땡기고 연끌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도 일단 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당장 대출원금 갚는 게 시급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일단 돈이 막 벌리니까. 그림의 요 녹색 선 기타 대출액 증가하는 거 보면 이때 똑같이 외제차도 지르고 명품도 사고 여행 가고 호캉스 쏘고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놈의 SNS에 사진 올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 체면 때문에 정말 중요한 빚을 갚아야 될 돈을 그런 곳에다가 다 때려 박았던 거,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대출 이자도 올라가죠. 또 저금리 때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던 이런 투기꾼들도 이제 대출 이자가 워낙에 세니까 이거 안 되겠다, 수익도 낮고 이제 팔고 청산하자 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같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22년 이때부터죠. 이 역으로 웰스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부자가 됐었다가 갑자기 뭔가 거지가 되어가는 이런 생각이 들죠. 2022년, 2023년 이때 갑자기 거지방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죠. 한국의 소비가 최근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으면서도 또 달라요. 자, 이 그림은 이제 미국의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수인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2년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얘네들도 정말 가파르게 소매 판매가 증가합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웰스 이펙트가 적용돼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막 마음대로 지르고 돈을 썼다는 거예요. 주택가격 지수도 보면 정말 코로나 이후에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주택금융청, 진로, 케이스실러 등 얘네들이 대표적인 주택가격 지수인데 일단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액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미국도 새로 짓는 이 신규 주택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담보 대출액은 여전히 증가하는 건 맞는데 금리 부담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이 고정금리예요. 거의 95% 이상이 고정금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50% 이상은 과거에 금리가 낮았을 때 2~3%대 저금리에서 만기까지 그 금리가 변하지 않은 순수한 고정금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도 영향이 제한적인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대예요. 담보대출금리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림처럼 금리가 쫙 올라갈 때 리스크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 이 사람들은 5년 고정금리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변동금리 가는 이런 혼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5%의 사람이 앞으로 변동금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고 순수 고정금리는 뭐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대출 구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동금리가 많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냐? 미국에서는 뭐 은행이 15년, 30년 이렇게 장기 고정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때 이때 은행이 혼자 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죠.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바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사줘야지만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페니맥, 프레디맥 등 이렇게 정부 보증 기관이 그걸 다 매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 놓고 발행을 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줄 곳이 없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이게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한번 가입하려고 그러면 변동금리보다 월등히 금리가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부 압박으로 일정 기간 고정금리 이자가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기간도 있었지만 사실상 진짜 가입을 해보려고 그러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이자를 훨씬 더 높게 줘야지만 고정금리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은행이 그걸 그대로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이자를 못 갚고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원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거나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각되는 물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특히 최근에도 우리 영상에서 경제지표들 확인을 해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짜 안 잡힙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올해 연말이 돼서야 뭐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에요. 고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더 올라가고 있죠.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저금리에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택에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팔고 뭐 다른 거 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은 부족한 상태죠. 이제 신규 주택을 지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건설 비용이 높으니까 웬만해서는 돈 있는 사람 빼고는 잘 주택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잘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의 소비 감소가 훨씬 빠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비 감소가 앞으로 훨씬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비 감소가 구조적으로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금리만 봐도 그렇죠. 미연준의 기준금리는 5.5%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돈이 이동을 할 때 금리를 미국이 훨씬 많이 주고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공장이 많은 국가, 이런 국가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장이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AI 등 뭐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미국에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해서 이래저래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미국으로 들어가면 갔지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돈도 미국으로 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올 때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로 미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땐 우리나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자금이 많을 때 달러가 비싸지면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만 가지고 환율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현상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일부 논문에서는 이 웰스 이펙트가 없다 이런 논문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논문에서도 명확히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 등 이 거시적인 외부 변수는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 이 웰스 이펙트를 볼 때 자산 가격과 소비만 봤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존재한다. 이런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뭐 거시적인 경제와 금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웰스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상황, 미국의 구조적인 상황. 둘 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달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러니까 뭐 한 15년 전쯤까지는 우리나라 상황만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쳐다보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모르다가 하나하나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경제 또 그 기업들을 공부하다 보면서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코스닥 중소형주만 보고 기업 탐방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소형주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견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정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이런 투자가 있구나.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더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맨날 그 중소형주 뭐 탐방 다니고 하면서 그런 거 투자할 시기에 삼성전자를 장기간 투자했을 걸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제가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시야는 더 넓어졌어요. 오래 알고 지냈던 이 과거 고객분들이 방송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 2012년 정도에 그때부터 미국 주식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하면서 펀드 매수하고 장기 투자시키고 막 이랬는데 자 지나간 차트 한번 보세요. 2011년 12년 요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야 지금 돈 엄청나게 벌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근데 제 기억으로 어떠냐면
하락할 때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자꾸 몰래 돈을 빼요. 이거 팔지 마세요 하는데 몰래 팔아요. 진짜 몸 나가게 막 한두 시간씩 설명하고 그래도 나갑니다. 실제 뭐 그때 투자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10%가 될까요? 뭐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진짜 실전 투자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잘 가지고 있어라 해도 주가가 조금 안 오른다거나 주가가 좀 빠지면 다 팔아치웁니다. 지나간 그때 보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쇼어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노동자가 많아지는 국가,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력이 뛰어나고 투자를 계속하는 이런 기업이 많은 국가, 그리고 또 유리한 위치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갑의 위치에 있는 국가, 그리고 경제가 잘 성장해 올라가는 국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미국이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 때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의 사이클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항상 끝도 없이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지만 둔화랑 침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회복하고 상승할 때 그때 잘 눌려있을 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장기간 진득하게 기다려야 돈을 벌어요. 살다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과거에 내가 그런 투자를 할 걸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못했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아저씨가 살아보면서 과거를 후회했듯 여러분이 후회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이런 중년인데, 여러분은 이런 저 아재의 조언을 좀 잘 듣고 저보다 훨씬 더 편하게 치열하게 그 판에서 구르고 하지 말고 훨씬 더 편하게 경제적 자유로 가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